제1장 내 삶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둔 여름. 나이가 들어가면요, 그동안 살면서 애써 잊어두었던 일들이 하루아침에 불쑥 고개를 들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걸 요즘 매일같이 느끼고 있어요. 눈을 감으면 20살 무렵의 여름이 마치 어제 일처럼 손에 잡힐 듯 떠오릅니다. 저는 그때 아이를 하나 낳았어요. 젊고 무지하고 세상에 기대는 구석 하나 없이 살던 시절. 집안의 반대는 거셌고 저 자신도 제대로 뭘 원하는지 몰랐던 때입니다. 그 아이를 품에 안았던 몇 시간. 그 후 보육원에 맡기고 돌아서던 순간. 그 기억은 지금도 제 삶에서 가장 따뜻하면서도 가장 아픈 기억입니다. 하지만 그 사실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남편에게도 시댁에도 친구에게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말하는 순간 지금의 삶이 무너질까 무서워서요. 그렇게 저는 그 아이를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넣어두고 평생 죄책감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지금은 서울 외곽 오래된 아파트에서 혼자 지냅니다. 난방이 잘 안 돼서 겨울이면 양말 2겹을 신고 전기장판에 기대어 자는 집이지만 저한텐 익숙하고 편한 공간이죠. 아침이면 전기포트 물 끓는 소리가 제 하루를 깨웁니다. 그 소리가 오늘따라 유난히 크게 들리더군요. 아마 꿈 때문이었을 겁니다. 꿈에서 그 아이를 안고 있었어요. 한 번도 잊은 적 없던 그 작은 손, 내 손가락을 꽉 잡고 울던 그 힘. 꿈인데도 감촉이 너무 생생해서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가슴이 욱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시작했는데 갑자기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여자친구 데려가도 되지? 오늘 저녁에 인사드리고 싶대. 준호는 제게 유일한 가족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제가 붙잡고 산 건 준호 하나였어요. 그 아이의 얼굴만 봐도 마음이 든든하고 고마웠죠. 저녁이 되고 문이 열리며 준호와 서연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서연은 밝게 웃었고 제가 앉아있는 거실로 들어오는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아이 얼굴을 보는 순간 믿기 힘든 익숙함이 느껴졌어요. 첫인상인데도 마치 오래 헤어진 누군가를 다시 보는 듯한 어디선가 본 것 같은 눈, 말투, 손짓. 전 순간 말을 잃고 허공에서 눈을 깜박였습니다. 그때 서연이 말했어요. 저 보육원에서 자라서 가족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잘 부탁드릴게요. 보육원. 그 단어가 제 귀에 꽂히는 순간 오래 닫아두었던 서랍이 힘없이 열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내가 20살의 아이를 마지막으로 내려놓던 그곳. 서연의 생년월일이 준호가 말해준 자료와 제 오래된 메모 속 날짜가 이상하게 겹치는 기분. 저는 손끝이 싸늘하게 식는 걸 느끼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반가워. 앉아. 나는 내가 왜 이렇게 떨리는지 모르겠네. 준호는 어색한 분위기를 눈치 못 채고 이야기꽃을 피웠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서연의 얼굴을 단 한 번도 자연스럽게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의 눈빛이 제가 잃어버린 그 아이의 울음을 닮아 있었거든요. 그날 밤 서랍 깊숙이 감춰두었던 30년 전 기록들을 꺼냈습니다. 적혀있는 그 날짜를 다시 봤을 때 손끝이 떨렸습니다. 서연의 생년월일, 보육원 이름, 입양기관. 너무 많은 것들이 닮아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펑펑 울어버렸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확인된 건 없지만 30년 동안 꽁꽁 묶어둔 죄책감과 잃어버린 아이를 향한 그리움이 여전히 제 안에 살아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알아버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그 과거를 처음으로 마주하게 되는 병원 기록조사 이야기입니다. 그 시작이 제 인생을 뒤흔들어 놓게 됩니다. 제2장 병원의 빈칸 사라진 기록. 서연을 만난 다음 날. 전 아침에 눈을 떴을 때부터 마음이 온통 불안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전기포트 물 끓는 소리는 평소보다 크게 들렸고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겨울바람 소리는 유난히 쓸쓸하게 울렸어요. 잠을 거의 못 잤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꿈처럼 계속 떠올랐고 그 아이의 손짓과 눈빛 하나하나가 30년 전의 기억을 자극해서 마음이 도무지 가라앉지 않았어요. 저는 결국 결심했습니다. 30년 전 그날의 기록을 확실히 알아봐야 한다고요. 오전에 장을 보는 척했지만 마음은 온통 병원 쪽으로 향해 있었습니다. 채소 몇 개 담고 계산대로 향하는데 콩나물을 잡던 제 손이 멈췄어요. 왜냐면
서연이 좋아한다던 미역국이 그 옆 냉장고에 있었습니다. 그 순간 먹는 취향 하나까지도 어디선가 나직게 느껴지는 이유를 도저히 설명할 수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숨을 고르는 것도 잠시 저는 병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30년 전 아이를 낳았던 병원. 아직 운영 중이었죠. 저 30년 전에 그 병원에서 출산을 했습니다. 혹시 당시 기록을 조회할 수 있을까요? 직원은 오래된 기록이라 남아있지 않을 수 있다고 했지만 자료를 찾아봐 주겠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직원의 말이 이어졌어요. 산모 기록은 하나 남아있는데요. 신생아 기록이 일부 누락되어 있어요. 출생 후 곧바로 중환자실 이송 표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기록이 비어 있습니다.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중환자실? 왜? 내가 그땐 의식을 잃고 있었으니 아이가 어떻게 됐는지 설명을 들을 기회도 없었죠. 직원은 계속 말했습니다. 당시 보호자분이 서류를 전부 단독으로 처리하셨네요. 남편분 성함 김성우 맞으시죠? 맞다고 대답하는 순간 남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당신은 그냥 쉬어. 내가 다 처리할게. 그 말 그대로. 그 사람은 무언가를 제 대신 처리해버렸던 겁니다. 그 무언가가 무엇이었는지 이제야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저는 직원에게 신생아 기록이 정말 없는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직원은 기록을 더 조회해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이송 기록엔 예후 불량이라고만 적혀있네요. 그 이후로 보호자 연락이 없어서 서류가 중단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후 불량, 보호자 연락 없음, 서류 중단. 그 조합이 마음 한가운데 차가운 바늘처럼 박혔습니다. 남편은 그때 아이가 죽었다고 판단했을까? 그래서 내게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걸까? 그날 밤 병원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거실 바닥을 멍하니 바라보다 결국 다시 서류를 펼쳐보았어요. 흩어지는 종이 냄새 속에서 저는 점점 확신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의 생년월일, 보육원 시절, 입양된 기록. 그 모든 것들이 나를 한 곳으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0년 전 내가 낳은 아이의 기록. 그 빈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때는 몰랐지만 곧 알게 되겠죠. 이 길을 계속 가다 보면 결국 그 빈칸의 주인을 마주하게 될 거라는 걸요. 제3장 중환자실로 들어간 아이 사라진 흔적. 병원에서 들은 중환자실 이송이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틀 내내 식탁 앞에 앉아 있지만 밥은 몇 숟가락 넘기지 못했고 방안은 난방을 해도 으슬으슬 추웠어요. 몸이 추운 게 아니라 마음이 추웠던 거겠죠. 밤이면 자꾸만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출산 후 눈을 떴을 때 흰 천장이 눈부시게 보이던 그 병실. 옆 침대에서 나는 아기 울음소리. 그리고 나를 내려다보며 말하던 남편. 당신은 많이 힘들었어. 쉬어. 아이는 내가 다 처리했어. 그 말이 그땐 든든하게 느껴졌는데 지금 돌아보면 그 말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말이었더군요. 저는 결국 병원에 직접 가보기로 했습니다. 추운 겨울바람을 헤치고 나는 오래된 대형 병원 건물 앞에 섰습니다. 병원 앞 나무에 매달린 바람막이가 흔들리며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같이 흔들리는 느낌이었어요. 접수 창구에서 저는 신분증과 당시 출산일을 적어 제출했습니다. 출산 기록과 신생아 기록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직원이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산모 기록은 있는데요. 신생아 기록은 여기서 끊깁니다. 그는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신생아 중환자실 이송, 예후 불량, 보호자 단독 처리, 단 3줄.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이가 그 후에 어떻게 됐는지는 확인할 수 없나요? 직원은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당시 보호자분 남편분이 사망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을 들으셨고 동의서에 서명하신 것으로 나옵니다. 순간 심장이 아래로 퍽 하고 떨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남편은 우리 아이가 죽었다고 믿었던 걸까요? 그래서 그렇게 조용히 모든 걸 처리한 걸까요? 직원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사망신고는 없어요. 아예 없어요. 그게 조금 이상합니다. 제가 놀라서 바라보자 직원은 조용히 서류 더미를 뒤져 한 장의 팩스 사본을 꺼냈습니다.
이 기록 때문에 혼란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 종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응급전원 트랜스퍼. NICU 병상 부족으로 타 병원 이송. 보호자 연락 부재.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죽지 않은 걸 수도 있다는 건가요? 직원은 확답을 못하고 말했습니다. 전원 기록 이후에 보호자 연락이 없으면 행정상 유기 가능성으로 보고 보호기관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숨이 턱하고 막혔습니다. 남편은 의사가 말한 예후 불량을 사망으로 오해했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제가 의식을 잃어 있었기에 남편은 서류를 전부 혼자 처리했고 병원에 전원 연락을 받지 않았고 그 결과 아이를 잃어버린 거였겠죠. 저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몸이 떨렸습니다. 그럼 그 아이가 살아있을 수도 있다는 건가요? 직원은 확신하지 못하는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기록이 완전히 끊긴 게 아니라 이송 후 보호자 미연락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누군가 제 등을 툭 밀 듯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살아있다. 어딘가에서. 저는 계속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그 다음 경로. 보호기관 기록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나요? 직원은 종이에 조그맣게 적힌 번호를 가리켰습니다. 여기요. 당시 이송된 병원의 사회사업팀 번호인데 오래돼서 연결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적으며 손끝을 꼭 움켜쥐었습니다. 병원을 나서는데 건물문이 끼익 하고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가 30년 전 문틈 사이에서 들리던 그 소리와 같았습니다. 그때와 다르게 이제는 되돌아갈 수 없는 진실이 저 앞으로 거칠게 다가오고 있었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혹시 내가 그날 잃어버린 아이가 지금까지 살아있었다면 그 아이는 나를 한 번이라도 찾았을까? 내가 모르는 사이 한 번이라도 엄마를 찾고 눈물 흘리지는 않았을까?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서연을 보고 느꼈던 나 지금이 원래는 딸이 아니라 내 아이를 잃어버린 죄책감에서 온 감정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어렴풋이 이해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서연의 기록과 내 잃어버린 아이의 기록 일부가 겹친다는 사실은 불안의 또 다른 씨앗이 되었어요. 그 아이가 아들이었다면 서연과 겹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서연은 무엇일까? 내가 느꼈던 그 나 지금은 그저 죄책감이 낳은 착각일까? 아직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 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제사장 실종된 친아이의 첫 단서. 병원에서 가져온 사회사업팀 번호를 손으로 꼭 쥐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고 난방기를 켜도 공기는 차갑기만 했습니다. 그 차가움이 마치 30년 전 병원의 냉기처럼 느껴져 속이 울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종이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기까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진실이 더 아플까봐 두려웠고 혹시라도 정말로 아이가 죽었다는 사실만 다시 확인하게 될까봐 겁났습니다. 그래도 걸어야 했습니다. 삐소리가 울리고 기계음 뒤로 차분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병원 사회사업팀입니다. 저는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30년 전에 중환자실로 이송된 아이의 보호자였던 사람입니다. 그 아이의 그 이후 기록을 알고 싶습니다. 반대편은 잠시 정적이 있었고 직원이 천천히 물었습니다. 신분증명 가능하신가요? 저는 사진을 찍어보내며 정확한 날짜와 제 이름을 알려주었습니다. 몇 분 뒤 직원의 목소리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어머니이신가요? 그 한마디에 제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직원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그 아이는 당시 사망 판정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럼 살아있었던 건가요? 직원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호흡기 치료 후 상태가 안정되어 타 병원 NICU로 전원되었습니다. 이건 당시 의료 기록에 명확히 남아 있습니다. 세상이 멈춘 듯 귀 속에 바람만 우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살아있었다. 내 아이가 살아있었다. 저는 벽에 손을 짚고 겨우 물었습니다. 그 아이는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간 겁니까? 직원은 기록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당시 보호자 연락이 되지 않아 행정 절차에 따라 보호기관 이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기관에서 입양 절차로 넘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온몸이 시려웠습니다.
남편은 아이가 죽었다고 믿었던 겁니다. 그러니 연락을 받지 않았고 병원은 보호자 포기로 처리했겠죠. 아이는 살아 있었는데 저는 목이 메어 겨우겨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아이 성별이 어떻게 됩니까? 직원은 차트를 한참 넘기다 말했습니다. 남자아이였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심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단 하나의 진실만이 또렷하게 드러났습니다. 내가 잃어버린 첫째 아이는 아들이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살아 있었다. 직원은 마지막 기록을 읽으며 말했습니다. 이름은 없고 미상남아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제 임양 기록이 2번 있습니다. 중간 기록은 일부 누락되었고요. 하지만 몇 년 전 성인이 된 남성 보호요청자가 이 기록을 조회하려 왔었습니다. 제 온몸이 떨렸습니다. 성인이 된 남성 보호요청. 직원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분이 남긴 메모가 하나 있습니다. 어머니를 찾고 싶다고 남겨두셨더군요. 이 문장을 어머니께 읽어드릴까요? 저는 울음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네, 읽어주세요. 직원은 천천히 또박또박 읽었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이 세상 어딘가에 있을 엄마에게 조금이라도 닿을 수 있다면 나는 기다릴 수 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눈물은 멈출 수 없었고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그 아이 지금 어디에 있나요? 연락처는 주소는? 직원은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보호요청자는 연락처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단 한 곳 기관 주소만 남겼습니다. 저는 그 주소를 받아 적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소리내어 말하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에서 분명히 느꼈습니다. 내가 이제 그 아이를 찾아야 한다. 그리고 30년 동안 잃어버린 내 삶의 조각을 이제는 되찾아야 한다. 제오장 남편이 남긴 빈자리 그리고 고모의 메모. 사회사업팀으로부터 받은 문장을 들은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와 그대로 현관 앞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밖에는 겨울바람이 훅 하고 들이치고 있었지만 그 차가움보다 제 마음속 허공이 더 시렸습니다. 남자아이. 제 임양 기록이 있다. 성인이 되어 어머니를 찾으러 왔다. 그 말들 하나하나가 제 심장에 모처럼 박혀 있었어요. 나는 그 아이가 죽었다고 믿었던 게 아니라 남편이 죽었다고 믿었던 걸 그대로 받아들였던 것이었죠. 아이를 보지도 못한 채, 단 한 번도 품에 안지 못한 채 그렇게 30년을 지나왔습니다. 저는 불 꺼진 집 안에서 천천히 안방으로 걸어갔습니다. 장롱 깊은 곳 남편이 남기고 간 서류가 그대로 담긴 상자가 있습니다. 그 상자는 남편 장례 이후 한 번도 제대로 열어보지 못했습니다. 열면 뭔가 내가 감당하지 못할 진실이 튀어나올까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그 상자를 마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두 손으로 상자를 꺼내어 침대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먼지가 툭 떨어지고 종이와 오래된 첫 냄새가 섞인 향이 올라왔습니다. 조심스레 뚜껑을 열자 서류들, 영수증, 오래된 보험서류, 그리고 낡은 편지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봉투를 꺼내어 손끝으로 천천히 뜯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온 작은 쪽지를 읽는 순간 전 숨조차 못 쉬었습니다. 성우야, 그 아이 내가 더는 키울 수가 없다. 부탁이야. 이 애는 어디에도 갈 데가 없다. 저는 쪽지를 꽉 쥐고 눈을 감았습니다. 고모는 그 당시 너무 어린 나이에 혼자 아이를 낳고 도망치듯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늘 삶에 허덕이던 사람. 그리고 남편은 그런 누나를 외면할 수 없었겠죠.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렇다. 남편은 우리의 친아이가 죽었다고 믿었던 것이다. 남편은 고모의 쪽지 뒤에 자신의 필체로 이렇게 적어두었습니다. 정희에게 아이를 잃었다는 말을 못하겠다. 은주의 아이라도 잘 키우면 된다. 정희는 몰라도 된다. 남편의 마음이 저를 위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람은 세상의 모든 무게를 혼자 짊어지는 것을 혼자만의 방식으로 사랑이라고 착각했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 선택이 한 아이를 보육원으로 흘려보내고 다른 아이를 내 아들이라고 만들어버린 거였어요. 그리고 저는 30년 동안 남의 아이를 내 아들로 알고 품에 안고 살아온 거. 손끝이 차갑게 떨렸습니다. 저는 다시 상자 속 가장 밑부분을 들춰보았습니다. 그리고 서류 한 장을 발견하고 말았어요. 출생신고서 김준호. 부모 김성우부 정이모로 되어 있었지만 모서리에 적힌 작은 글씨.
대리기재 김은주. 고모가 대신 작성했다는 뜻이었어요. 즉 남편은 분명 출생 당시 어떤 상황이 이루어졌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도 몰랐을 거예요. 제 가슴에 묻어둔 죄책감이 얼마나 깊은지 전혀 몰랐을 겁니다. 그래서 남편은 제 마음을 보호하려고 했던 자신이 우리의 친아들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만들었다는 사실조차 죽을 때까지 알지 못했겠죠. 저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내 아이는 아무 잘못 없이 보호자 미도달로 입양기관으로 넘겨졌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자랐는지도 모르고 성인이 될 때까지 혼자서 세상을 견뎠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아이가 남긴 단서. 어머니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 문장이 제 심장을 그대로 부여잡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속삭였어요. 아가야, 엄마가 이제 너를 찾으러 갈게. 그 순간 서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혹시 내일 시간 괜찮으세요? 서연은 모르면서도 나를 걱정해주는 다정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서연아, 넌 내 딸은 아니야. 하지만 너 같은 아이가 내 인생에 들어왔다는 게 그 자체로 선물 같은 일이란다. 그리고 내가 찾아야 할 진짜 아이는 어딘가에서 혼자 나를 기다리고 있겠지. 제육장 보호기관에서 들은 충격의 기록. 사회사업팀에서 받은 주소는 서울 변두리 오래된 건물 지역으로 향해 있었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눈발이 흩날리는 골목을 지나자 낡은 2층 건물이 보였습니다. 아동보호센터. 문은 닫혀 있었고 고양이 한 마리가 계단 아래에 웅크리고 있었어요. 저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쪽에서 인기척이 나더니 중년 직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나요?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30년 전에 여기로 아이가 이관된 기록이 있어서요. 그 아이의 행적을 알고 싶습니다. 직원은 제 표정을 살피더니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낡은 히터에서 지지직 하는 소리가 났고 방 안은 오래된 서류 냄새와 따뜻한 먼지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직원은 기록처를 꺼내더니 30년 전 자료를 하나하나 넘겼습니다. 당시 아이가 많아서 정확한 기록이 누락된 경우도 많은데 여기 있습니다. 직원이 보여준 서류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미상남아 93- 응급 이송 후 보호자 미도달. 일시 보호 후 지역 보육원으로 이동. 제 심장이 쿵 하고 울렸습니다. 그 이후 기록은 혹시 더 있나요? 직원은 종이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네, 여기 보세요. 이 아이는 입원 후 2번의 재입양 절차를 겪었습니다. 2번 입양이 2번. 제 눈이 흔들렸습니다. 얼마나 불안정한 환경에서 자랐을까? 얼마나 불안하고 외로웠을까? 아무도 없이. 직원은 기록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성인이 된 후 딱 한 번 이곳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성인이 왔었다고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확히 4년 전입니다. 그분이 이 보육기관에서의 기록을 확인하고 싶다며 방문했어요. 하지만 본인의 친부모 기록이 너무 많이 누락되어 있어서 저희도 추가 정보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 말이 제 안에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 사람 혹시 어떤 말을 남겼나요? 직원은 서류철 바닥에서 작은 포스트잇 쪽지를 꺼냈습니다. 노란 포스트잇에는 삐뚤한 글씨로 딱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어머니가 살아계시다면 이곳으로 다시 와주세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바닥이 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2 손으로 입을 막고 그 자리에서 울어버렸습니다. 흐느낌이 멈추지 않았고 눈물이 종이 위에 뚝뚝 떨어졌습니다. 직원은 조용히 제게 물었습니다. 혹시 어머니십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직원은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분은 기다리고 계신 것 같습니다. 주소를 남겼습니다. 그 주소에서 어머니를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직원은 작은 종이를 건네주었습니다. 거기엔 서울의 오래된 달동네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몸 전체가 떨렸습니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엄마가 이제 정말로 너에게 갈게. 엄마가 널 찾아갈게.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차가운 겨울바람도 어두운 골목길도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20살에 잃어버린 내 아이가 30년이 지난 지금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처음으로 확실히 느꼈으니까요. 제7장 달동네 주소 그리고 준호의 눈물. 보호기관 직원에게서 받은 그 종이 한 장. 오래된 달동네 주소와 알아볼 수 있는 건 고작 N 라는 이니셜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글씨가 제 눈에는 거대한 문처럼 보였어요. 30년 동안 닫혀있던 시간의 문을 딱 한 문장으로 열어젖힌 느낌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어머니가 살아계시다면 이곳으로 와주세요. 그 문장을 마음속에서 수백 번 되뇌며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어둠이 내려앉았고 복도식 아파트 특유의 차가운 공기가 코끝을 스쳤지만 몸이 춥다는 감각도 배가 고프다는 감각도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현관불을 켜기도 전에 집 안에 울리는 정막이 제 가슴을 꾹 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 아이가 성인이 된 내 아들이 바로 몇 년 전 나를 기다리며 그곳을 찾아왔다는 사실이 믿기지도 않았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도 없었습니다. 나는 집 안으로 걸어 들어가 식탁에 종이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그 주소를 바라보고만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가슴이 솟구쳐 올라 숨을 멈추었습니다. 문 앞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고 그 작은 소리 하나가 왜 그렇게 크게 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보니 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빛이 좋지 않았고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저는 겨우 문을 열었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냐 준호야 무슨 일 있니? 준호는 신발도 벗기 전에 제 눈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엄마랑 얘기 좀 해야 돼. 그 말투가 평소랑 다르다는 걸 순간 알아차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 아이를 방 안으로 들였습니다. 식탁에 앉자마자 준호는 제가 올려둔 종이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그 아이 주소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 말을 꺼내는 순간 목이 뜨겁게 막혔습니다. 눈물이 차올라 말을 잇기 어려웠어요. 준호는 깊게 숨을 내쉬더니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알고 있었어. 저는 깜짝 놀라 고개를 확 돌렸습니다. 뭐라고? 너 알고 있었다고? 준호는 눈을 감고 말했습니다. 고모가 죽기 전에 나한테 말하고 갔어. 고모가 준 아이는 자기 아이였다고. 그리고 엄마의 친아들은 병원에서 다른 곳으로 갔을 수도 있다고. 저는 심장이 쿵 하고 울리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았습니다. 왜 말 안 했니? 나한테 왜? 준호는 눈을 뜨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서 30해 동안 쌓여온 사랑, 두려움, 죄책감이 한꺼번에 보였습니다. 엄마. 내가 엄마 아들이 아니라고 말하면 엄마가 무너질까봐 평생 말 못했어.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준호야. 내 잘못이 아니야. 너는 피가 아니어도 내 아들이다. 그 말을 꺼내는 순간 제 몸에서 힘이 빠져나가 식탁에서 고개를 숙이고 말았습니다. 준호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그리고 또 하나 있어.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준호의 눈빛이 더 흔들리고 있었어요. 사실 서연이가 요 며칠 동안 불안해했어. 엄마가 이상하게 보인다고 했거든. 그리고 오늘 서연이가 잠깐 사라졌어. 뭐? 서연이가 사라졌다고? 응. 근데 서연이도 그 주소로 갔을 가능성이 있어. 숨이 멎었습니다. 왜? 왜 서연이도? 준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서연이가 자기 보육원 기록에서 엄마 이름이 미상이라 돼 있는 걸 보고 혹시 엄마가 자기 친어머니일까? 혼자만 생각했던 것 같아.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필이면 내가 최악의 감정 상태였던 그날 서연은 내 얼굴을 보며 불안해했겠죠. 서연은 정희 어머니가 나를 싫어하시나?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내가 친아들을 잃어버린 이야기를 그 아이에게. 준호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우리 같이 가자. 그 주소로.
나는 떨리는 손으로 외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가야, 엄마가 간다. 이번엔 절대 널 놓치지 않을게. 준호와 함께 문을 나서는 순간 겨울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그 차가운 공기도 내 몸 안에서 타오르는 절박함을 막을 순 없었습니다. 제8장 서연의 고백 그리고 아들의 흔적. 달동네는 언덕 위에 작은 집들이 지그재그로 빽빽하게 붙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골목은 가파르고 가로등은 많지 않아 겨울밤 안개 속에서 길이 흐릿해 보였습니다. 준호가 앞장서서 걸었고 저는 그 뒤를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숨이 차오르고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거기서 아들을 찾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하나로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주소에 가까워질수록 심장이 뛰는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그 순간 골목 끝 벤치에 누군가 앉아있는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저는 준호 손목을 잡았습니다. 저기 앉아있는 사람. 서연이 아니니? 준호는 숨을 들이켜며 달려갔습니다. 서연아. 서연은 깜짝 놀란 얼굴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은 울어서 빨갛게 부어 있었고 무릎에 올려둔 양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서연아. 여기서 뭐하고 있니? 서연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저 죄송해요. 그날 어머니가 저를 못 보시는 것 같아서 뭔가 제가 잘못한 줄 알고 그리고 제 기록에서 생년월일이랑 입양기관이 조금씩 다르게 나와서 혹시 제 친어머니가 어머니일까봐 그 아이의 말은 마치 가냘픈 실처럼 듣는 내내 끊어질 듯 흔들렸습니다. 저는 서연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서연아. 그 말을 꺼내는데 왜 이렇게 가슴이 아팠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전 그냥 제 친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그게 궁금했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어머니가 저를 싫어하신 건 아닐까? 아니야. 저는 더 크게 말했습니다. 너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그날 나는 내가 잃어버린 아이 기록을 처음으로 찾은 날이었어. 서연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잃어버린 아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너보다 몇 년 먼저 태어난 내 아들. 그 아이를 30년 동안 나는 죽은 줄 알고 살았어. 그런데 알고 보니 살아있더라. 서연은 입술을 떨었습니다. 어디 있나요? 여기야. 준호가 조용히 말하며 서연의 손에 종이를 쥐어줬습니다. 바로 보호기관에서 받은 아들의 마지막 메모였어요. 서연은 작은 종이를 들고 천천히 읽었습니다. 혹시라도 어머니가 살아계시다면 이곳으로 와주세요. 그 아이의 진심이 담긴 문장을 읽으며 서연은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어머니 꼭 만나셔야 돼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두 손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 오늘 바로 지금 갈 거야. 준호는 주소를 다시 확인하고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서는 조금 더 올라가야 해. 우리는 좁은 계단을 따라 올라갔습니다. 길은 어두웠지만 가로등 하나에서 흘러나오는 빛이 희미하게 우리 길을 밝혀주고 있었어요. 그 빛을 따라 몇 분을 걸었을까? 준호가 계단 끝에서 멈춰 섰습니다. 엄마, 여기인 것 같아. 낡아 보이는 원룸 건물. 우편함은 고장나 있고 현관문 위에는 오래된 전구가 부서져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우편함 하나를 열었습니다. 거기 작고 낡은 우편물들 사이로 눈에 띄는 우편 엽서 하나가 있었습니다. 발신이 낸 시, 수신처 보호기관. 그리고 엽서 뒤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 한 문장이 겨울 공기를 뚫고 제 심장 깊은 곳을 지나갔습니다. 바로 이곳, 바로 여기에서 내 아들이 나를 기다렸던 것이다. 저는 그 자리에서 버티지 못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엄마가 왔다. 엄마가 이제 왔다. 준호가 제 어깨를 잡았고 서연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침내 문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제구장문 너머의 그림자, 그리고 마주한 눈빛. 그 문 앞에 섰을 때 다리가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세월이 불러온 무게가
한꺼번에 어깨를 짓눌렀어요. 30해, 아니 30해가 넘는 시간 동안 내 마음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아이. 그 아이가 이 문 너머 어딘가에 있을지도 모른다니. 그 실감이 도무지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도어락 고장난 나무문은 작은 철판 2장이 덧댄 모습이었고 현관이 작은 외등은 꺼진 지 오래인지 검게 탄 흔적만 남아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려 했지만 턱끝이 떨려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그 순간 서연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천천히 해요. 여기까지 오셨으면 이미 반은 오신 거예요. 그 말이 왜 이렇게 고맙게 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아이는 그 순간만큼은 누구보다 저를 잘 아는 사람 같았어요. 저는 손을 뻗어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문 너머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겨울밤 공기가 귀에 머무르며 제 심장 소리만 더 크게 들렸습니다. 한참을 기다리다 다시 두드렸습니다. 똑똑. 그러자 문 저편에서 미세한 발소리가 났습니다. 아주 천천히 걸어오는 발소리. 낡은 장판이 살짝 찢어지는 소리까지 귀에 생생하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문이 아주 조금 열렸습니다. 문틈 사이로 한 남자의 눈이 보였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 눈은 맑고 깊고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내가 니?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문틈이 조금 더 벌어졌습니다. 남자는 두려움과 놀라움이 섞인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낯설었지만 이상하게도 내 마음 한구석을 파고드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저를 아세요? 그 남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제 세상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입술이 떨려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습니다. 나는 너를 찾으러 왔다. 그 순간 남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문을 더 열었고 우리와 마주 섰습니다. 키는 준호보다 조금 더 컸고 마른 몸에 기침을 자주 하는지 목덜미를 자꾸 문지르고 있었습니다. 눈두덩에는 오래된 외로움과 구부러진 인생의 자국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우리 셋을 번갈아 보더니 문 쪽에 기대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혹시 정이라는 이름을 아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숨이 막혀 몸이 앞으로 기울 듯 흔들렸습니다. 그래, 그게 내 이름이다. 그러자 남자의 눈동자가 커졌습니다. 눈이 붉게 충혈되며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어머니, 그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30년 동안 막혀있던 감정의 둑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무너져 앉아 엉엉 울어버렸습니다. 내가 잃어버린 아이가 눈앞에서 나를 보며 어머니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겨우 내 앞에 온 30년 동안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던 내 아이. 남자는 문 밖으로 나와 저에게 손을 뻗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차갑고 거칠고 혼자 살아온 날들의 흔적이 가득했지만 그 속에서 분명히 내 아이의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엄마, 정말 엄마 맞아요? 저는 울음 사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엄마야. 드디어 엄마가 왔다. 남자는 눈을 감고 어깨를 들썩이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도 서연도 그 모습을 보고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감격스러운 순간에도 남자의 기침이 심하게 터져 나왔습니다. 괜찮니? 제가 묻자 남자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늘 그렇거든요. 그 기침 소리가 왠지 낯익었습니다. 저는 손을 뻗어 남자의 등을 천천히 쓸었습니다. 그러자 남자는 해벌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릴 때 보육원에 있을 때도 자꾸 기침해서 애들이 놀리곤 했어요. 그 말이 제 가슴에 박였습니다. 보육원. 그곳에서 내 아들은
어린 시절을 버텨온 겁니다. 저는 남자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잠깐 안으로 들어가서 이야기하자. 남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해요. 집안이 너무 지저분해서. 그리고 오늘은 제가 마음이 좀. 그 말투가 너무 조심스러웠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버려질까 두려워. 조심조심 말하는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저는 살며시 말했습니다. 그래도 엄마랑 한 번만 조용히 앉아 얘기해 줄 수 있겠니?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셋은 그 작은 원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자 세상 모든 시간이 우리 셋을 향해 멈춘 듯 고요해졌습니다. 제10장 새로운 가족. 원룸 문을 닫자 오래된 집 특유의 먼지 냄새와 찬 공기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천장은 낮았고 방 한켠엔 작은 전기난로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어요. 방 구석에는 낡은 이불, 재활용 봉투, 빨아 말리지 못한 옷들이 층층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 앞에 내가 20살에 낳고 단 하루도 품에 안지 못한 내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집에서 혼자 살았니?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계속 혼자. 사람 많은 데가 힘들어서. 그 말투에 30년의 외로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보육원 임시보호제 임양 파양 독립. 그 모든 과정이 짧은 한 문장 속에 담겨 있었죠. 저는 숨을 들이마시며 말했습니다. 내가 엄마를 찾으러 보호기관에 갔었다지? 그는 머리를 긁으며 말했습니다. 네, 그냥 한 번쯤 궁금해서. 내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엄마는 어떤 분인지, 살아계신지.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돌아왔어요. 원래 그런 거겠지 싶어서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찢었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 그 아이 앞으로 걸어가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너무 미안하다. 그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이었습니다. 자기 인생에서 벌어진 모든 불행을 그저 그런 운명이라고 받아들이며 살아온 얼굴이었어요. 저는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널 찾지 못해서, 널 지켜주지 못해서 내가 혼자 이렇게 살아온 걸 몰라서. 그 순간 아이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어머니 맞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엄마야. 내 엄마야. 그러자 그 아이는 마치 무너져 내리듯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었습니다. 나 정말 엄마가 있었구나. 30년의 울음이 그 작은 방 안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준호도 울었고 서연도 눈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들이 갑자기 기침을 크게 하며 몸을 웅크렸습니다. 괜찮니? 제가 다가와 등을 쓸어주자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병이에요. 어릴 때부터 기관지가 약해서. 그 말에 가슴이 더 아파왔습니다. 아플 때 곁에 있어줄 사람 하나도 없는 삶을 혼자 감내했을 아이. 저는 말했습니다. 이제 엄마가 옆에 있을게. 너 혼자 아프지 않도록. 그 말에 아들은 눈을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은 30년 전 처음 품에 안았던 그 아이의 눈과 똑같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아주 천천히 아주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30년 동안 누구도 주지 못했던 아이의 첫 안도였습니다. 준호가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형아니 형이라고 해도 되지? 아들은 놀란 듯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의 눈이 다시 붉어졌습니다. 서연도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가족이에요. 어머니가 저한테 그렇게 말해주셨어요. 세 사람은 그 작고 낡은 원룸에서 조용히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은 피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고. 누군가를 향해 손을 내밀 수 있는 용기와 그 손을 잡는 선택으로 가족이 완성된다는 걸요. 그날 밤 우리는 네 사람이 함께 따뜻한 라면 한 끼를 나눠 먹었습니다.
아들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런 시간 처음이에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매일 함께 먹자. 집으로 돌아가기 전 아들은 현관 앞에서 저를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엄마. 그 한 단어에 세상이 멈춘 듯 했습니다. 저는 다가가 그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한참 뒤 준호와 서연이 나란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무척 따뜻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겨울을 견딜 수 있을 만큼. 집에 돌아가는 길 눈발이 떨어지고 있었지만 저는 웃고 있었습니다. 새 아이를 모두 얻은 밤이었으니까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